부디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도 계획 잘 세우셔서 세금 폭탄 맞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자칫 실수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주제가 있죠.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개념과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부동산 정책으로 내용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적용 내용도 다 다르고요. 과거에 알고 있던 내용을 기준으로 덜컥 계약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도 차익이 꽤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까딱 실수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때문에 실행 전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제로 양도세 전략은 새 집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되니까요. 당장 매도 계획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매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케이스별로 1가구 1주택 관련 적용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가구 1주택 기본 개념 영상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 현행 세법에 보면, 자, 첫 번째 1세대가, 두 번째 양도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은 이게 끝이에요. 이 조건만 맞추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는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자, 하나씩 세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세대의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1세대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넓습니다. 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정리를 해놨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위, 아래, 옆으로 가족이 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모두 1세대로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구성원 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택수를 합산해서 1세대 몇 주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1세대 2주택부터는 양도세 중과라는 제도까지 생겼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세대를 분리하면 유리하겠죠. 자, 그렇다면 따로 살면 다 각 세대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자녀와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를 하더라도 증빙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각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참고로 배우자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아직 이혼은 안 했어요. 헌데 별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각각 주택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돼서 비과세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집을 매도하기 전에 혹시 배우자가 중간에 매수한 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모르고 매도했다가 배우자가 중간에 집을 매수한 이력이 있어서 양도세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 양도일 판단 기준은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을 말합니다. 보통 잔금도 안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잔금일이 양도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하게 특정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헌데 그 마지막 날이 예를 들어 12월 30일이라고 해볼게요. 헌데 12월 20일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10일밖에 안 남았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잔금 치르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계약금을 먼저 받고 소유권 이전부터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잔금 어떻게 해야죠?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잔금만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전세권 등기나 전입을 해놓고 일단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잔금은 전세금을 반환받는 형태로 상환을 받는 겁니다. 자,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급매의 경우에 대처를 하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나요? 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 요건 중에 보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2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4년이나 5년 이렇게 보유를 했다면은 이건 큰 고민거리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2년 정도를 딱 맞춰서 매도를 해야 한다면 보유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셔야 피해가 없겠죠. 보유기간은 취득일, 즉 소유권 등기일이죠. 자, 취득일로부터 앞서 설명드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현행 양도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 넘었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예시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3주택자입니다. C주택을 세금을 내고 매도를 했어요. 현재 3주택자입니다. C주택을 과세로 매도했어요. 그리고 B주택도 과세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A주택 하나만 남았죠. 자, 1주택이잖아요. 바로 팔아도 양도일 현재 시점에 1주택이니까 당연히 A주택을 2년 보유만 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자, 헌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2021년부터는 이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시 예시표를 살펴볼게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C주택을 2020년 1월에 매도를 하고요. B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주택 비과세를 받고 2020년 12월에 1주택자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엔 12월 안에만 팔면 1주택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2021년이 되면 2022년 12월이 돼야지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21년도부터는 일시적 2주택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나요? 자, 참고하실 내용이 또 있어요. 21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헌데 바뀌는 세법에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법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은 예외 규정으로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라 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주택을 17년 1월에 매수를 하고요. B주택을 19년 1월에 매수했어요. 자,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라고 해서 20년 6월에 A주택을 매도했습니다.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겠죠. 바뀐 규정대로라고 하면 2022년 6월이 돼야 B주택을 팔 수가 있겠죠. 자, 헌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이 지난 2021년 1월만 되면 그 이후에는 B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보유기간 산정의 개정세법은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헌데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어요.
헌데 조정지역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런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6.17 대책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참고로 거주요건 추가는 17년 파리 대책 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7년 8월 3일 이후로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외에 추가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취득 이후에 조정지역이 됐을 때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 시점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었어요. 그러면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헌데 취득 시점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조정지역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자,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해제가 됐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면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 이런 것처럼 해당 호수가 있고요. 각각의 호수별로 주인이 각각인 주택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런 걸 구분등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이러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 통째로 한 명이 주인인 건물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아도 1주택으로 봅니다. 헌데 여기서도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요. 자,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바닥 면적, 겉면적이라고 하죠.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세 번째로 19가구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요건에서 벗어나면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잘 모르고 이런 규정에 어긋난 주택을 사시거나 혹은 불법 증축 등으로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1주택 외에 월세를 받으려고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인 줄 알고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양도세를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하네요. 자,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투자가 바로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월세 얼마 받으려다가 살던 집 양도세 폭탄 맞으면 이처럼 억울한 게 없겠죠. 자,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분양받을 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도 내고 전입도 금지하게 되면 주택이 아니라서 과세가 안 된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들 하죠. 이걸 믿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헌데 우리나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주거용이거든요. 세무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집중 관리하는 포인트일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아는 국세청 지인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근데 아예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아는 국세청 지인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예 주택으로 간주하고 추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일단 받고 역으로 집주인이 야, 나 업무용으로 사용했어 라고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빙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주택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 얄짤없이 세금 폭탄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거면 아예 대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하시던지, 아니면 진짜로 업무용으로 세를 주던지, 자신 없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9번째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분양권하고 입주권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성격을 좀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수 산정 시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헌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단순 권리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분양권이 정식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은 분양 잔금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1주택 1입주권인 사람이 1주택을 팔 때는 입주권을 주택수로 포함해서 중과가 되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권을 먼저 팔았다면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입주권 같은 경우 주택으로 보고요.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도 법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입주권이 완전히 주택이 되는 시기는 잔금일이 아니고요. 완공일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물려받은 주택이 있어요. 근데 형이 살고 있고요. 10% 정도가 내 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잊고 있었어요. 이 경우에 내 집을 팔면 이 주택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공동명의, 공동지분 이런 주택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분이 아무리 적어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각각 1주택으로 주택수가 가산이 됩니다. 지분이 적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꼭 지분 정리를 하신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처분 계획을 세워야 낭패를 막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그간 받았던 질문 중에서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을 엄선해서 Q&A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많은 케이스들은 1가구 1주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도 계획 잘 세우셔서 세금 폭탄 맞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2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